오래된 상처를 글쓰기 하나로 치유하다. 이상주, 작가 이상주, 상처 편집 디자이너, 작가 칼럼니스트. 평범한 회사원에서 미래를 위한 꿈을 찾아 늦은 나이에 편집 디자인을 배우고 지금까지 15년 넘게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왔기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저자를 사람들은 상처 편집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저자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두 가지를 꼽는다. 그 중 하나는 글쓰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글쓰기를 통해 나를 꺼내고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다. 자신을 만나고 알아가는 글쓰기,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를 통해 저자는 많은 상처와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왔다고 말한다. 이제 그 방법을 책을 통해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자 현재 글쓰기에 관련된 자기계발서를 집필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경제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기도 하면서 칼럼니스트로서의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다. 수없이 많은 글쓰기, 자기계발서가 넘쳐나는 이때에 자신만의 무기로 누군가 다시금 살아볼 만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저자는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글쓰기에 몰입 중이다. 내가 사랑하는 일에 믿음을 갖고 그 일을 계속 밀고 나갈 때 비로소 그 일은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나탈리 골드보그. 언니는 이미 작가였어. 지난 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해이다. 40하고도 중반이 된 나이에 잠재되어 있던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가슴속 깊이 숨어있던 꿈이 있었는지조차 잊고 지내던 내게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현재 진행형이 되어 나를 강하게 이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버크리스트라는 것을 읽게 되면서 쏘기 시작했던 나의 꿈,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꿈에 첫 발을 디딘 지 하루 만에 작은 사고가 났다. 월요일 저녁 퇴근길 그 꿈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버스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던 순간 갑작스러운 충격이 나에게 전해졌다. 뭐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몸은 미끄러졌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은 날아가 버렸다.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힌 후 내 몸은 쿵 하고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갈 길을 잃은 몸이 심하게 요동쳤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웅성거리면 볼멘 소리가 들린다. 뭐야? 운전 똑바로 안 해? 그러자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큰 소리로 말한다. 어디 다치신 분 없으세요? 없으면 출발합니다. 잘 잡으세요. 여기 아줌마 쓰러졌는데. 누군가 나를 어식한 듯 말을 했지만 갈 길이 잃은 말꼬리는 사라졌고 기사는 듣지 못한 듯 출발했다. 보아하니 택시가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모양이다. 어찌나 놀랬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둘째고 웃음 하부터 났다. 일어나서 잘 살펴봐야 할 기사가 그냥 가는 것도 어이없었지만 무심한 주변의 반응에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다. 우리나라 인심이 언제부터 이렇게 야박해지고 무관심으로 변했느냐 말이다. 기사님을 보니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다. 버스 기사가 사고를 내면 상당한 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저분도 누군가의 아빠이고 가장일 텐데 불이익을 받으면 어찌나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일단은 내 건강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난 입원을 하였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목에 변형이 일어났단다. 아마도 목 디스크가 있는 고질병을 건드린 듯하다. 그렇게 나의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워킹맘으로 쉬지 않고 일해오던 내게 입원 생활은 꿀맛 같은 휴식이나 다름없었다. 누군가 말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 그 말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다. 그래, 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쉴 새 없이 아이들 돌보라, 집안일 하랴. 거의 다 아버님도 모시면서 직장까지 다녔지. 나를 위한 여가 시간도 나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어. 그래, 쉬자. 며칠쯤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나를 위로하며 오랜만에 나만의 휴식을 맞이했다. 비록 병원이었지만 집안일도 회사일도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틀간은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온몸이 뻐근하고 힘들었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이라도 이 휴식 같은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계획표를 짜기 시작했다. 먼저는 안정을 취하고 꾸준히 물리치료받는 것,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나의 꿈을 위해 이 시간을 더 알차게 사용하는 것, 즉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좀 더 많은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또한 그동안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안부 메시지 넣기, 통화하기 등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막내 여동생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린 동생인데 우연찮게 나와 결혼 기념일이 같다. 41살이란 늦은 나이에 결혼한 동생. 왠지 마음 한구석에 늘 쓰이는 동생이다. 결혼하고도 서로 바쁜 탓에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기에 우리의 통화는 길어졌다. 결혼 생활에서 오는 현실감과 생각지도 못했던 부딪힘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문득 동생이 물었다. 언니는 요즘 어때? 나야 뭐 정신없이 바쁘지. 병원에서 뭐가 바빠?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뭔데? 언니 뭐 있구나? 하여튼 눈치 하나 빠른 동생이다. 워낙에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하던 사이라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는지를 감지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시작하는 꿈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언니 책 쓰려고 그런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사고가 났네. 그런데 뭐 시간이 많으니 책 쓰기에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지. 잘 해낼 수 있게 응원해줘. 수학이는 뭐 멀리서 동생이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인다. 언니는 이미 하고 있었어. 언니는 이미 작가야. 난 새롭지도 않다 뭐. 아, 동생의 뜻밖의 말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왜였을까? 이미 하고 있었다는 말, 그리고 이미 작가라는 말이 그 어떤 응원보다도 따뜻하고 힘이 됐다. 그랬다. 난 항상 쓰고 있었다. 작게는 일기부터 손편지, 그리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며 경조사를 챙기고 감사기를 올리던 것을 우리 온 식구들은 예전부터 보고 들어왔다. 그저 쓰는 게 좋아서 썼던 일상들. 그런데 쓰다 보니 진심이 묻어나왔다. 그리고 그 진심에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다 보니 더 많은 글을 썼던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많은 글을 오래도록 쓰고 있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중학교 때부터 시에 관심이 많았던 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지었던 자작시들이 참으로 유치한 글이었지만 당시에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시보다 좋은 것은 없었다. 교내 100일장 대회에서 우연히 상을 받으면서 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커져갔다. 그리고 고교 시절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던 시인까지 작가가 되기 위한 나의 마음은 계속 요동치고 있었던 것 같다. 글을 쓰게 된 원인을 생각해보니 그건 바로 외로움이었다. 어려서부터 우린 철저히 외로움 속에서 지냈다. 한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문이 닫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허전함에 어린 동생들을 못 챙긴 것 같다.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한다.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다. 나보다 어린 두 동생에게 힘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버팀목이 되어주지도 못했다. 나보다 힘들었을 동생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힘들다는 소리조차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말조차 우리는 서로 안 했던 것 같다. 그저 마음을 닫았듯이 입도 닫고 살았던 날들이었다. 나에겐 넉넉함도 여유도 없었다. 마음의 넉넉함도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세울 수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인데 그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삶은 우리가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겠다. 바위가 그친 바람과 파도를 묵묵히 받아내듯 어쩌다 크나큰 쓰나미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지나가도 조용히 참아내던 말이다. 나의 새로운 도전에 가장 기뻐하고 응원을 보내주셨던 건 바로 부모님이다. 넌 잘 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엄마는 무조건 반기셨다. 아빠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셨다. 그저 미안하단 말밖에는. 아빠가 더 공부시켰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꿈도 벌써 이뤘을 텐데. 미안하다 상주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 말에 왠지 어린 시절 보냈던 겉으로 외로웠던 삶을 보상이라도 받듯 가슴속에서 뜨거움이 요동치며 눈물이 났다. 나 또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아빠, 어쩌면 그런 삶이 있었기에 내가 글을 쓰고 작가에게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큰 땅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빠. 그랬다. 어쩌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이 있었기에
그 삶들을 녹여내며 글을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외로움이 원인이었고 일기가 그 시작이었지만 노트 한 권 한 권을 써가며 한데 묶고 점점 두꺼워지는 일기장을 보면 뿌듯하기까지 했다. 쓰는 것을 좋아해서 썼는지 쓰다 보니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쓰다가 울 수도 있었고 웃을 수도 있었으니 거저 행복했다. 전 세계에 글쓰기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자 시인이며 소설가인 나탈리 골드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작가가 쓰는 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며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작가가 되려는 당신은 알고 있는가?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세상의 모든 순간과 사물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작가의 임무다. 나의 삶이 내 글의 재료가 되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작가의 길에 들어선 내가 새로 얻은 깨우침이다. 언니는 이미 작가였다는 동생의 말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있다. 나의 글을 읽어주고 그 글에 담긴 내 마음을 알아주었던 동생과 가족들에게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든다.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나는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많은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가가 되고자 한다. 꿈을 꾸기만 하는 자는 그 꿈과의 거리를 결코 좁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꿈을 향해 움직인다면 그 꿈은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움직이라. 움직인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쓰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때를 놓치지 마라. 사람은 이것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불평만 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자선사학가인 앤드류 카네기의 말이다. 하지만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놓치지 않을 것인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한창 무언가를 쫓아서 바쁘게 움직이던 나에게 다가왔던 일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는 힘들었다. 그저 부딪혀 내기만 했던 것 같다.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그저 쫓아가기만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가다 보면 나에게 맞는 길을 만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잘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착하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줄 줄 알았다. 그러나 착하게 살수록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건 세상은 열심히 살 필요도 착하게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되는 대로 막 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욕심을 내되 나를 먼저 사랑하는 방법이 빠져있으면 안 된다. 내 삶은 남을 위한 삶이 아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즐거워야 한다. 하지만 내 감정은 배제된 상태에서 남을 먼저 의식하고 살았으니 내가 즐거울 리 없었다. 어린 시절의 삶은 나를 주눅들게 하고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오도가도 못하게 붙잡아 매고 있었다. 마치 힘이 없는 어린 시절부터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놓은 거대한 코끼리처럼 말이다. 그 코끼리는 성장해서 스스로 말뚝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말뚝에 묶인 채로 살아간다. 움직일 수 있는 그 주변만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린 코끼리는 심지어 말뚝을 빼도 평생을 그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길들여져 산다. 이와 같이 나도 그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 있었던 적이 있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다.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탓을 하기도 하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았던 것 같다. 그럴수록 내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나는 자꾸만 숨게 되었다. 분명 나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었고 때가 있었음에도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럴 때 친구처럼 나를 위로하고 내게 용기를 주었던 건 일기였다. 나는 답답하고 외롭고 우울했던 마음들을 풀어낼 공간이 필요했다. 누가 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공간, 바로 일기장이었다. 하지만 마음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을까? 내 일기장에는 자물쇠가 채워졌다.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다른 나를 꺼내는 일이었기에 함부로 오픈할 수가 없었다. 철저히 혼자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마음의 자물쇠도 일기장의 자물쇠도 풀리고 있었다. 아주 친한 친구에게 속 깊은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남이 후련해지듯 그렇게 모든 것을 꺼내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숨 쉴 공간이 생겨났다. 또한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숙이고 있던 내 자존감은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했고 숨어있던 내 자아가 세상을 향해 노크를 하기 시작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마음속에 계략을 다지고 있으면 그 계획이 준비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용모에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그랬을까? 요즘에는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한다.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졌네? 우울하고 슬프면 그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묻어나듯 요즘 글을 쓰면서 자신감을 갖다 보니 그 행복해하는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다. 어쨌든 생각이 바뀌니 그동안 환경과 부모님 탓을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내 과거가 얼마나 나에게 고된 삶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물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또한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나만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글을 쓰면서 알게 되었다.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어두운 벽이 어느새 의지의 힘이 되어 내 두뇌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글로 쓰지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었다. 일기를 통해 자신을 극복한 유명한 작가도 있다. 10여 년 동안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벗어나 창의성 관련 멘트로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이자 시인 줄리아 카메론이 그 주인공이다. 그녀가 10여 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아침 글을 쓰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노트를 펴놓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한 줄리아 카메론.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 굳이 의사를 찾아가거나 술을 마시지 않아도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어떠한 양식이나 형식도 따로 필요 없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쭉 적어 나가면서 마음을 쓰면 된다. 이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서 속이 후련해지는 효과와도 비슷한 경험이 될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손을 움직여야 하는 육체적 행위인 동시에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내야 하는 정신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물론 귀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상처 치유와 마음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쓰다 보면 글쓴이 스스로가 느끼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이 있어야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 종이에 당신의 목표들을 적어라. 당신이 그 목표들을 이루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라. 기대에 찬 긍정적인 태도로 그것들에 대해 자주 말하라. 나폴레옹 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2 중에서 이 말은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상통한다. 2년 전 서점에서 우연히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을 만났을 때 우아했던 적이 있었다. 쓰면 이루어진다고? 정말? 당장이라도 읽고 싶어지는 제목이었다. 그 방법이 궁금해지는 제목이었다. 그런데 책을 읽어 내려갈수록 나 역시 그 과정을 이행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새해를 맞이하며 써놨던 계획들, 일기장에 써 내려갔던 바람들, 그리고 반성의 글과 감사의 글까지 이미 모든 건 글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목표를 적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언제 그것을 이루고 싶은지, 나는 그것을 위해 정확히 무엇을 바치고 노력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썼을 때 그것들은 나에게 하나씩 이루어져 갔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목표를 써보라. 쓰다 보면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게 보인다. 내 목표가 보이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결국 이루어낸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힘이다. 쓰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동차는 기름 없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버티고 버티더라도 결국엔 써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서기 전에 기름을 넣어주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기름을 넣었다 한들 그대로 주차장에만 방치해둔다면 차의 성능은 분명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자동차를 나로 비유해보자. 우리는 나를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보면 안 된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움직이려면 내면에 있는 나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내 외면만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은 자꾸 움츠러들 것이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글을 써보는 것이다. 글은 진지하다. 글은 정직하다. 그리고 글은 힘을 가지고 있다. 영성 지도자 소냐 쇼케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단어의 힘은 진짜다.
모든 단어 안에는 에너지가 흐른다. 그렇다. 모든 단어 안에는 에너지가 흐른다. 그렇기에 그 단어들이 모인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곳이다. 글을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나는 글을 쓰면서 그것을 단지 치유의 목적 그리고 나를 드러내미 발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는지 모른다. 이 에너지는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에너지임이 분명하다. 글쓰기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브라질 출신의 소설가이며 연금술사로 세계적인 작가의 판넬에 오른 파울로 코엘로는 마음이 게임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무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 없다.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편이 낫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글을 쓰면서 마음이 깨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해도 나만 참으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기에 어쩌면 나는 내면에서 울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많은 세월을 힘들게 견뎌왔는지도 모르겠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닫고 모른 척하거나 아닌 척하면 지나갈 줄 알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마음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나에게 보내는 사안을 번번이 모른 척 묵살했으니 말이다. 그러다 그를 통해 다친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마음이 깨이기 시작했다. 나에게 있어서 글을 쓴다는 건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글을 쓰는 순간 모든 것은 분명히 변했다. 내 생각이 변했고 내 삶이 변했다. 내 꿈은 확실해졌고 난 그 꿈대로 움직이며 이루어가고 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나를 바꾸고 싶고 지금까지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나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쓰라. 쓰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도 분명 변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존재이고 싶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는 명절이나 생일을 맞이하여 가까운 지인에게 안부 문자를 넣을 때가 있다. 때로는 행식상 보내는 문자도 있지만 분명 진심으로 마음이 가는 상대가 있다.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 사람 말이다. 그럴 때면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이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사실 나는 직장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끝이 나쁜 적은 없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고 어디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 인정도 받았다. 어쩌면 큰 욕심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긴다. 삶에 욕심이 생기고 나의 꿈에 욕심이 생긴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상당히 의미있게 내 뇌리에 남는 말이 있어 적어본다. 같은 물을 먹고도 손은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 같은 시간이 흘러도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가 되는 음식이 있다. 같은 것에 대해서도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아감을 머리에만 담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참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말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는 말이다. 이 가운데 난 어디에 해당할까?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아감을 머리에만 담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야 또 누군가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전해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작가가 되는 것이 내 앞으로의 바람이다. 남들이 나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행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글을 전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 며칠 전 나는 버크리스트에만 계속 올라가 있던 거 하나를 실행했다. 바로 엄마와 함께 가는 제주도 여행이었다. 도무지 시간이 안 나서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매번 핑계 속에 이루지 못했던 일을 무조건 실행했다. 일단 가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짜다 보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만 안쓰러웠던 것은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엄마의 모습 때문이었다. 참으로 신기했다. 마음만 먹으면 이리도 쉽게 되는 것을 그동안 왜 꿈으로만 갖고 있었을까? 아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딸들이라면 엄마와의 여행을 모두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한평생 자식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만 하신 엄마. 그 희생에서 잠시 벗어나 행복해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요즘 신세대 중에는 나는 절대 엄마처럼 희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자신의 일과 사랑을 모두 즐기는 엄마들도 있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은 고된 직업 같다. 아마도 이 세상의 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을 직접 겪으면서 엄마를 떠올릴 것이다. 어쩌면 그러면서 진정한 엄마가 되어가는지도 모르겠다. 여행하면서 엄마가 밝게 웃으셨다. 엄마,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너무 좋다. 고맙다, 딸. 엄마는 나에게 또 다른 아픔이다. 여행 한번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 한번 만나지 못하고 살아오셨던 엄마란 삶이 널 안타까웠다. 그래서 난 엄마에게 널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모든 걸 다 쏟아내어도 받아줄 수 있는 일기처럼,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처럼 말이다. 엄마는 나에게 널 미안해 하시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오히려 다행이다. 어느덧 나도 40대 중반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40대에서 50대가 인생에서 가장 결실이 많은 시기라고 한다. 책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 문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수천 명의 남녀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나의 10대부터 20대, 30대 모든 게 막연한 시기였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굳고 참아나기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더욱 힘들었다. 학창시절, 연애시절, 결혼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는 어쩌면 위태롭게 세워져가는 젠가처럼 모든 게 불안한 시기였다. 그랬던 나의 삶이 정말 40대에 들어서면서 거짓말처럼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며 후회를 하든지 만족을 하든지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갔다. 누군가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기도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겼고,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을 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끈기가 생겼다. 어쩌면 한 해 한 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련돼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절정이 40대라는 틀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게 아닌가 싶다. 자꾸만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인생이 남의 지문으로 가득하다는 것. 버리자.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내 것으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알랭 코헨,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버리라 중에서.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내 것으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2의 인생이 아닐까 싶다. 이제는 가슴 뛰는 삶을 경험하고 있고 심장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찾아 헤맸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항상 이런 생각 속에 있었다. 그런데 정작 40이 넘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 때문에 못하고 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결국은 늦은 나이가 됐어야 후회하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룰 것인가? 이제 와서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좀 더 빨리 나를 찾지 못한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다 미뤄놓고 언젠가는 하겠지 하며 마음을 눌려버린 것이다. 그 언젠가만 기다리며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좋아하는 일,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얼마나 돈을 많이 번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나 모르겠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껏 즐겨야 결국은 그 즐거움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또한 나는 가치가 있다. 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억지로 나의 가치를 올리려 애쓰지 않아도 자신을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나를 세워준다는 것이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나탈리 골드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일에 믿음을 갖고 그 일을 계속 밀고 나갈 때 비로소 그 일은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이끌어줄 것이다. 결국 나를 이끌어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일이다. 나를 이끌었던 글쓰기, 나에게 있어서 글을 쓴다는 건 삶이었다.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야기가 나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이제 글쓰기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다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지금은 결코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와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또다시 1년을 버릴 것이다. 어쩌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기회가 오면 강한 끌림이 있기 마련이다. 그 끌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길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따라가 보기 바란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좋아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찾아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못하게 된 이유를 줄줄 외면서 변명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다. 나로 인해 또 한 사람이 소중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도록 말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다. 이것이 바로 계속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나의 존재의 이유이다.